피부나 손톱, 그리고 입냄새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매일 신장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겪고 계시고 또 놀랍게도 대부분은 본인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약 90%는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빨리 알아차리기만 하면 원인을 치료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17가지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신장을 지키고 나아가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갈색 콩처럼 생긴 작은 기관으로 양쪽 옆구리 아래 갈비뼈 바로 밑에 하나씩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로 알고 있지만 그 역할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몸속 염분과 칼륨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하고 혈액의 산도도 맞추며 혈색소 수치를 관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섬세하고 중요한 장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소변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몇 방울 튀는 정도가 아니라 컵 위에 하얀 거품이 풍성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소변 말입니다. 마치 맥주잔 위에 생기는 진한 거품처럼요. 이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분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단백질인 알부민이 소변을 통해 새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신장이 보내는 조용하지만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정명수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몸의 양쪽 허리 아래에는 작고 콩처럼 생긴 신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여과 필터가 수백만 개나 들어있어요. 이 사구체는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구조는 정말 정교합니다. 혈관이 마치 실타래처럼 뭉쳐 있는데 그 통로가 너무 좁아서 적혈구 하나하나가 줄을 서서 지나가야 할 정도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혈관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은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아주 미세한 돌기들입니다. 이 돌기들은 족쇄포에서 뻗어나온 구조물로 살아있는 생체 필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필터가 건강하게 유지되면 단백질 같은 큰 입자는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지만 만약 이 족쇄포들이 납작하게 눌리거나 약해지면 필터에 미세한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알부민 같은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새어나온 알부민은 비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물과 섞일 때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알부민 주사액을 흔들어 보면 그 표면에 짙고 진한 거품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끼고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탈수 증상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초기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자가진단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명수 박사님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볼 때 자주 하는 아주 쉬운 테스트입니다.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살짝 걷어 올려보세요. 그리고 정강이뼈 바로 위 종아리 앞쪽을 손가락으로 5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손을 떼고 눌린 자국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눌린 자리가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요훈성 부종이라고 불리는 증상입니다. 이 부종 역시 소변에 알부민이 빠져나갔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관 안에 있어야 할 알부민은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알부민이 빠져나가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다리발 눈 주위처럼 중력이 작용하거나 조직이 느슨한 부위에 붓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겉으로는 몸이 부어오르는데도 실제로 혈관 속을 흐르는 수분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 특히 신장은 지금 몸이 탈수 상태구나 라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분과 염분을 잡아두려고 하는데 이 반응이 오히려 붓기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여분의 수분이 폐에까지 스며들어 숨쉬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리가 붓는다고 해서 무조건 신장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날, 저녁에 다리가 살짝 붓는 정도는 흔히 있을 수 있고 보통 밤새 누워 자고 나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붓기가 매일 반복되거나 밤새 쉬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있거나 또는 눈 주위까지 부어 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반드시 신장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흔히 오해하고 계신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면 신장이 건강한 것 아니냐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신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서울관악구에서 30년 넘게 신장 질환을 진료해온 정명수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소변을 진하게 농축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특히 밤 시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건강한 신장은 우리가 자는 동안, 즉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는 시간에 소변을 진하게 만들어 소변량을 줄여줍니다. 이것은 밤에 분비되는 항인 요호르몬의 역할 덕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잠자는 중간에 자꾸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특히 그 횟수가 두세 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수면 문제나 나이 탓이 아니라 신장이 소변을 농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야간요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손톱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특히 엄지손톱이 관찰하기에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톱 아래쪽에 연하고 둥근 흰 띠가 보이는데 이 부분은 손톱 반달이라고 부릅니다. 손톱이 아직 성장 중인 부분으로 비교적 밝은 색을 띱니다. 하지만 만약 손톱 아래쪽은 흰색인데 위쪽 절반이 붉은 갈색처럼 변해 있고 두 색깔 사이 경계가 뚜렷하게 나뉘어 있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손톱 반달이 아니라 반반 손톱이라고 불리는 이상 소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반 손톱은 모든 만성신장 질환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임상 현장에서 자주 관찰되는 특이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손톱은 우리 몸속 상태를 드러내는 작은 창입니다. 눈에 잘 띄는 변화가 보인다면 그 배경에 숨어있는 조용한 건강 이상, 신호를 의심해봐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미네랄인 인산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소 그 이상입니다. 우리 몸은 인의 수치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려고 애쓰는데
그만큼 이 물질이 조금만 과도해져도 몸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인의 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유가공유, 탄산음료, 인산염 보존료가 들어간 제품 등을 자주 먹는 현대인의 식생활에서는 인과잉 섭취가 매우 흔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과도한 인을 소변을 통해 잘 걸러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 안에 쌓인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결국 혈액 속 인 수치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이 혈액 안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인산칼슘 결정이라는 단단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결정들이 몸속 다양한 부위에 침착되기 시작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피부 밑에 이 결정들이 쌓이게 되면 피부 석회 침착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란빛이 도는 단단한 혹처럼 보이고 대부분 통증은 없지만 만졌을 때 이물감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때로는 이 혹이 피부를 뚫고 터지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물질은 마치 치약처럼 하얗고 끈적한 칼슘 인산물질입니다. 서울대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 중인 이정아 교수님은 이런 증상을 전신 홍발 루푸스, 피부 근염 경피증 같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게서도 자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신장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이 피부 증상이 가장 경미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결정들이 피부가 아닌 혈관 속에 침착될 경우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혈관 석회증이라고 부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혈관 벽이 막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해당 부위의 조직이 괴사하고 장기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외에도 고인 상태는 더 미묘한 방식으로도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이정아 교수님은 실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된 환자의 사진이었는데 그건 정형외과에서 다룰 문제로 잠시 제쳐두고 사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혈관의 윤곽이 너무 뚜렷하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원래 엑스레이에서는 혈관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부드럽고 유연한 근육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투과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이 과도하게 쌓이면 이 혈관의 근육세포들이 정체성을 잃고 마치 뼈세포처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혈관 벽에 인산칼슘이 침착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결국 혈관 자체가 뼈처럼 딱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딱딱해진 혈관은 촉진 시 피부 밑에서 마치 기타 줄처럼 팽팽하고 단단하게 만져지는 느낌을 줍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혈류 조절 능력을 잃은 혈관이 점점 더 굳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더 큰 합병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내 인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바로 섬유화세포 성장인자 23번 FGF23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물질은 혈액 속 인 수치가 올라가면 신장에 신호를 보내 인을 소변으로 배출하라고 지시합니다. 동시에 장에도 작용하여 음식에서 인이나 칼슘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전환되는 과정도 억제합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 칼슘 수치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낮아진 칼슘 수치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쥐가 나듯 심한 근육 경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육 경련이 오직 칼슘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초기 단계일 때는 마그네슘 수치가 낮거나 혈액 속 산도가 높아져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최근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자주 다리에 쥐가 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육통이 반복된다면 신장 기능과 전해질 상태를 꼭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칼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혈액 내 칼슘 수치가 낮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또 다른 호르몬을 작동시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부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뼛속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을 혈관으로 끌어내게 하죠. 일시적인 응급조치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그 대가는 만만치 않습니다. 뼛속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면 뼈는 점점 약해지고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다공증이죠. 정명수 박사님은 골다공증을 의심할 때 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신장의 기능 저하와 함께 나타나는 키 감소라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약간의 키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환자가 요즘 들어 예전보다 몇 센티 정도 작아진 것 같다 고 말할 때 그건 단순한 자세 문제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큰 외부 충격 없이도 손목이나 척추 고관절 부위에서 뼈가 부러졌던 경험이 있다면 그건 신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골다공증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전해질의 불균형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서운 일이 조용히 벌어지기 시작하죠. 바로 몸 안에 노폐물 독소가 서서히 쌓이는 현상, 의학적으로는 요독증이라 불리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다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피 속에 소변 성분이 섞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요독증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가 아주 불편한 방식으로 처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밤이 되면 점점 심해지는 전신 가려움증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몸 전체가 쉴 새 없이 간지럽고 긁어도 가라앉지 않으며 결국 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 증상이 바로 신장질환의 가장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57세 남성 이진우 씨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유 없이 온몸을 긁다가 피부가 헐 정도가 되었고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 혈액검사 결과는 진행된 만성 신장질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알레르기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몸속에 쌓인 요독성 물질이 피부를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이 요독성 물질들은 단순히 피부 표면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 신경 말단을 예민하게 만드는 가려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독소들이 뇌에까지 영향을 주면 뇌 속 가려움 회로를 만성적으로 자극하게 되어 이유 없는 가려움이 지속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주 겪는 또 하나의 불편한 밤의 증상, 바로 하지불안 증후군도 신장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증상은 밤에 누워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다리를 꼭 움직여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생기고 그 불편함이 너무 심해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뇌 안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생성되지 않고 이것이 다리 움직임에 대한 충동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분 부족과 신장 질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정답은 또다시 요독성 독소들에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하면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때 생성되는 헵시딘이라는 호르몬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헵시딘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입니다. 세균은 철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하면 헵시딘은 철분을 저장소로 이동시키고 음식에서 철분 흡수를 막음으로써 세균의 먹이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나빠지고 요독성 독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은 감염이 없는데도 헵시딘을 지속적으로 과잉 분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에 철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에서는 만성적인 철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하지불안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밤마다 이유 없는 가려움에 시달리거나 다리에 들썩거리는 불편함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수면 문제로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와 함께 전해질 상태, 철분 수치까지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요독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퍼져나갑니다.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맛과 미각, 후각, 식욕, 그리고 심지어 체중까지 서서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랜만에 좋아하는 간식을 입에 넣었는데 그 맛이 금속처럼 텁텁하고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마치 오래된 동전을 혀로 핥은 것 같은 느낌이 입안에 남는다면 말이죠. 사실 이것은 많은 신장질환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액 속에 요독 성분이 쌓이다 보면 일부가 침 속으로도 흘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입안에 원래 살고 있는 세균들이 그 요독을 분해하면서 암모니아 같은 부산물들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들이 혀 위의 특정 미각 수용체를 자극하면서 금속맛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화학물질들은 입에서 나는 냄새까지 바꿔버립니다. 소변 성분이 포함된 휘발성 물질이 입안에 남게 되면 숨을 쉴 때마다 은근히 소변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올라오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요독성 구취라고 부릅니다. 음식은 맛이 없고 숨을 쉬어도 입에서 나는 냄새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독은 단지 미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깊숙한 생리적 시스템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이 상했는지를 판단해 구토를 유도하는 뇌의 센서가 있는데 요독 성분이 바로 이 센서를 자극하게 됩니다. 감염이나 식중독일 때 작동해야 할 이 방어 시스템이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작동하면서 식욕 억제 구역감, 메스꺼움, 그리고 구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독은 단순한 미각 변화가 아니라 식사를 거부하게 만들고 결국 원치 않는 체중 감소로 이어지는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혈소판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평소에는 작은 상처가 나면 혈소판이 달려가 출혈 부위를 막아주는 자연스러운 작용이 일어나지만 요독성 독소가 혈소판을 덜 끈적하게 만들어서 피가 잘 멈추지 않게 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박명희 씨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신부전 진단을 받고 투석을 시작했지만 몇 차례 투석을 걸은 이후 피부에 이유 없는 멍이 크게 생기고 칫솔질을 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잇몸 출혈, 코피멍이 쉽게 드는 현상은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신장이 거의 기능을 멈추는 말기, 신부전 단계에서는 피부에 나타나는 또 다른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요독성 서리입니다. 땀 속에 포함된 요독이 너무 많아서 땀이 증발한 자리에 하얀 가루 같은 결정이 피부 표면에 남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정아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마치 피부 위에 하얀 분필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모습인데 실제로 땀을 통해 배출된
요독 결정이 그대로 말라붙은 것입니다.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증상이지만 만약 이 현상이 보인다면 신장 상태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요독은 또 다른 장기에도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심막에 염증이 생기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이 현상을 심막염이라고 부르며 문제는 심장은 쉴 수 없는 기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무릎이 붓거나 아프면 쉬면 되지만 심장은 계속 뛰어야만 하니까요. 심장이 뛰면서 이 염증 부위와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 가슴이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정명수 박사님은 청진기로 환자의 심장을 들여다보다가 사각사각 긁는 듯한 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소리는 바로 심장이 염증 부위를 문지르며 만들어내는 소리였고, 듣는 순간 심장의 상태가 말해주는 경고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 흔히 나타나는 증상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자주 말하는 증상 중 하나는 바로 쉽게 피로해진다는 겁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을 때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근육 경련으로 잠을 자주 깨거나 피부 가려움과 하지불안 증후군처럼 밤에 수면을 방해하는 증상들, 전해질 불균형이나 요독물질의 축적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비교적 간단히 조절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신장은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는데, 이 호르몬은 뼈속 조혈세포에게 적혈구를 더 많이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유명한 사이클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혈액 속 적혈구 수가 높아지면 체력도 함께 좋아지지만, 반대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계단을 몇 칸 오르는 것조차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 호르몬을 주사 형태로 보충해 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인한 빈혈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징후는 사실 어떤 증상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단계가 5으로 나뉘는데 1단계는 가장 가벼운 상태이고 5단계에 이르면 투석을 시작해야 할 만큼 심각한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 채 3단계에 접어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발견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이유로 받은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영상에서 소개한 실제 사례 중 하나는 일상적으로 먹는 간식이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게 원인이 되는 것은 역시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두 질환 모두 비교적 잘 예방할 수 있고 치료법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진료 현장에서 자주 보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진통제 남용입니다. 특히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약들, 예를 들면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들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신장은 물론 위장과 심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들을 자주 드시고 계신다면 꼭 의사와 상담하셔서 신장 기능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작고도 놀라운 기관 신장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약 없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5세 이상이시거나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고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바꿔줄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정순자이고 올해 74살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장도 드라마도 아닙니다. 바로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병도 외로움도 아닌 훨씬 더 위험한 것, 바로 오해된 선회 때문에 제 삶이 소나기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모든 것은 3년 전 제 인생의 사랑이자 남편이었던 박인호가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거의 50년을 함께 살았고 서울 도봉구의 작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일을 축하하고 상실에 눈물 흘리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장례식 다음날 새벽 늘 하던 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커피 2잔을 내리고 라디오를 조용히 틀어놓은 채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인호씨, 오늘은 빵 드실래요? 아니면 토스트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젠 혼자라는 걸. 그 후 며칠은 마치 허공에 떠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손에 든 참머그잔만 기억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마당엔 낙엽이 수북했고 화분의 꽃들도 저처럼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건 소리 없이 찾아오는 공백이지만 안에서부터 천천히 삶을 비워갑니다. 아이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나경이는 마포에서 남편 준호와 손주들 민지와 도윤이와 함께 살고 있었고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야근 챙기셨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피부도 아팠고 삶 전체가 아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욕실에서 나오다 발을 헛디뎌 살짝 넘어진 일이 있었는데 별일 아닌 듯 날씨 얘기하듯 나경이에게 말해 버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조용하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대로 두고 보기 싫어요. 우리 집에 와요. 혼자 있으면 무슨 일 생길까봐 무서워요. 근데 괜히 짐 되는 거 아닐까? 짐이라니요. 엄마는 우리 엄마예요. 함께 있어주는 게 고마운 일이죠. 그때부터였어요. 가족, 이웃, 약국에 미정씨까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숙씨 진짜 복 받으셨어요. 요즘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아이들도 곁에 있고 훨씬 좋을 거예요. 심지어 주치의도 말했습니다. 정숙 어르신 연세에 혼자 지내시는 건 위험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들 저를 위하는 말이었기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았고 시세보다도 싸게 넘겼습니다. 가구 화분 액자도 나눠주고 책 몇 권, 사진 몇 장, 재봉틀 하나,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미 없지만 저만의 추억이 담긴 작은 상자 하나만 챙겼습니다. 나경이에게 함께 살겠다고 말했을 땐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익숙한 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오래된 유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휘어진 그 나무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젠 새로 시작할 때일까? 지난 시간을 내려놓을 때일까? 예전에 인호 씨가 말한 게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나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사람들이 널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지. 그땐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뼈저리게 알겠습니다. 때론 가장 큰 실수는 가장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니까요. 딸과 함께 사는 건 겉으론 사랑이고 새로운 시작이며 든든한 울타리처럼 보입니다. 책을 포장하며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다들 좋다는데 분명 좋은 거겠지. 나경이는 철저하게 준비했지요. 사위 준호 씨는 서재를 비워 제 방으로 바꾸었고 민지와 도윤이는 할머니 환영해요라는 귀여운 그림을 그려 붙였습니다. 따뜻했고 감동적이었고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이사는 4월의 흐린 토요일에 이뤄졌습니다. 도봉동 골목을 떠나며 마음 한켠을 떼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경로당 이웃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고 인호 씨가 나경이 태어났을 때 심었던 뒷마당 유자나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마른 가지 하나를 잘라 가방에 넣었지요.
마치 귀한 물건처럼. 마포은 분비는 버스 유모차 탄 강아지들 노트북으로 가득한 카페들로 북적였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나경이는 두 팔 벌려 저를 반겼고 준호 씨는 미소 지으며 짐을 내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요. 새 방은 집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고 창문 없이 하얀 천장 채광창만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새 침대랑 허리 안 아프게 의자도 준비했어. 나경이가 자랑스레 말했고 옷장은 엄마 전용이에요. 준호 씨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마움을 전하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오그라들었습니다. 방 안은 페인트 냄새와 새 가구 냄새로 가득했고 제 물건이라곤 오래된 편지가 든 나무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화분도 사진 액자도 따뜻한 빛을 내는 스탠드 하나조차 없었지요.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모두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맞춰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치 신혼여행 같았습니다. 나경이는 저를 부엌으로 부르며 말했죠. 엄마가 만든 돈가스가 제일 맛있잖아. 도윤이는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고 민지는 그림을 보여주며 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일요일 오후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고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잘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시간만 조금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적응이란 단순히 새로운 집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지도 설명도 받지 못한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면 마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두 번째 주부터 나경이는 음식 준비를 도와줄 건지 묻지 않았고 대신 장보기 목록을 메모지에 남겼습니다. 엄마, 이거 좀 사다 주실래요? 교통카드는 충전해뒀어요. 처음엔 도움이 되는 기분이 좋아 산책 삼아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강남대로를 따라 시장 바구니 끌고 걷다 보면 과일 노점상도 반갑고 신문 파는 아저씨와 인사도 하고 옛날처럼 마트 앞에서 초코파이를 하나 사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움은 곧 당연한 일로 바뀌었고 부탁은 어느새 의무가 되었습니다. 엄마 점심은 하셨어요. 나 회의 급해서요. 도윤이 학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준호가 늦고 나도 화상통화 있어요. 세탁 좀 부탁드릴게요. 애들 교복이 밀렸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제 일과를 잃어갔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에 끼워 맞춰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교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밥 짓고 다림질하고 아이들 등하교 챙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존재 정해진 시간도 없이 대가도 없이 누구도 제 안부를 묻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불평하지 않았지만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문을 닫고 나면 밤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수치심으로. 도대체 나는 언제 세상에서 내 자리를 잃은 걸까요? 어느 금요일 국수 삶을 물 올려두고 기다리던 중 나경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우리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 진짜 편해. 다 해결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다 해결돼. 저는 손님도 사랑받는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급 직원, 톱니바퀴 하나였던 겁니다. 말을 꺼내봤습니다. 나경아, 나 가끔은 내가 짐처럼 느껴져.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우린 엄마를 사랑하잖아. 더 뭘 바래?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덫. 다정한 말투 속에 울고 싶은 감정을 숨겨야 하는 건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에선 늘 제가 예민한 사람, 별것 아닌 걸로 힘들어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조금의 공간을 원한 건데, 그냥 잠시라도 제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건데, 쉬고 싶었던 건데 말이죠. 다음 주 일요일 점심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준호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어머님, 혹시 손님용 욕실 좀 닦아주실 수 있어요? 친구들이 와서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저는 아이들 할머니예요. 청소 도우미가 아닙니다. 그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머님은 늘 뭐든 잘 도와주시잖아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제가 그걸 허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시간을 내어주었고 제 생각을 감췄고 과하게 반응한다고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저는 제 존재를 스스로 흐리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게 당연하다고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그날부터 저는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포기했다는 슬픔, 정든 마당을 천창으로 바꿨다는 슬픔 이름이 아니라 역할로 불리게 되었다는 슬픔. 저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 커피와 함께 정호승 시집을 펼쳐보던 정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사는 할머니일 뿐이었고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표정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등이 굽고 앞치마가 얼룩지고 목소리가 잠긴 그 여인. 교내 행사에서 시를 낭송하던 정숙은 어디 갔을까요? 친구들과 옥상에서 차 마시며 수다 떨던 정숙 양재천을 걷던 그 여인은요, 나이가 들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매번 양보하다가 점점 희미해진 겁니다. 자유의 반대는 감옥이 아니라 바로 이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을 쓸다가 예전에 교직에 있을 때 잡지에서 읽었던 문장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당신이 받아들이는 만큼이다. 저는 너무 많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과거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저를 깨우게 될 줄은. 작아 보이지만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일이 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제 방은 결국 제 안의 상태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가구도 새 것이었지만 숨 쉴 틈도 온기도 저다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천장에 있는 하얀 사각형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 보일 뿐이었고 새소리도 거리의 소음도 아침 커피 향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요함과 답답함만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져온 건 40년 넘게 써온 재봉틀이었습니다. 벽 앞 작은 책상에 놓고 싶었지만 나경이는 늘 바쁜 미소로 말했습니다. 엄마 공간이 부족하니까 잠깐 옷장에 넣어둘래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애쓰더 사진이 담긴 상자도 가져왔습니다. 한 장쯤 벽에 걸까 했지만 준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이미 인테리어 다 해놨어요. 미니멀한 느낌 유지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사진들을 협탁 서랍에 넣었고 그 서랍을 닫으며 제 안의 어떤 부분도 함께 닫혔습니다. 한동안은 그냥 적응의 문제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초반엔 다 힘들지 시간이 필요하지. 하지만 그건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상실이었습니다. 창문을 열 권리 제 음악을 틀 자유 먹고 싶은 걸 고를 선택권 모두 잃은 겁니다. 뉴스조차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채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이는 초코우유 민지는 잼 바른 토스트를 좋아했죠. 저는 원래 집에서 직접 구운 빵에 따뜻한 차를 마셨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옷을 입을 동안 설거지를 하고 등교하면 집을 쓸고 오전 중엔 나경이가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대로 장을 봤습니다. 현미쌀 잊지 마세요. 준호는 글루텐 프리 중이니까요. 처음엔 바쁘다는 게 좋았고 무언가에 도움이 된다는 착각에 안도했지만 점점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제 시간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제 존재 자체가 교체되는 과정이라는 걸요. 어느 화요일 아이들 방에서 옷을 개던 중 냉장고에 붙어있던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와 강아지,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인물이 그려져 있었고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걸 돌보는 할머니 정숙. 저는 멍하니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걸 돌보는, 그게 지금의 제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가진 전부였을까요? 경계를 세우려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혔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음 말씀하세요. 하지만 막상 말하면 또 그 얘기야. 엄마 다 갖고 계시잖아. 우리가 잘 챙겨드리는데 왜 그래요? 그들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었고 마음을 때리는 일 없이도 사람을 지치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지친 끝에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나경아, 나 요즘 나만의 공간이 없는 것 같아.
그녀는 휴대폰에서 눈을 들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창문 없는 방은 이제 단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비추는 상징이었습니다. 살아있었지만 햇빛은 없었고 숨 쉬었지만 제 공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져온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책을 꺼내 읽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잡을 때마다 누군가 무언가를 부탁했습니다. 엄마, 도윤이 샤워하라고 좀 해줘요. 밥 좀 같이 해줄래요? 은행 가야 하니까 수도공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제 시간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고 침묵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공간조차 없으면 사람은 점점 사라집니다. 감옥엔 쇠창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고요히 있을 권리만 빼앗겨도 됩니다. 가장 아픈 건 그 부탁들이 모두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말하지 못하는 무게. 악에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덜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기적인 걸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하는 걸까? 그래도 지붕도 있고 식사도 있고 귀여운 손주들도 있고 따뜻한 집도 있잖아.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어느 날 밤 오래된 집 도봉구의 옛집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인호가 마당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식물들이 있었고 햇살이 가득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인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속의 여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바뀌는 작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창한 깨달음도 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범하게 보일 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쓸고 있던 중 거실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디 계세요? 나경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또 뭐 하고 계시겠지. 항상 뭔가 하고 있잖아. 어르신? 이름도 사라지고 그냥 어르신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쉬었고 몇 달 만에 머릿속이 또렷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자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주변은 눈치채지도 못한 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있는 사각창을 올려다보며 결심했습니다. 다시 창문을 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도움과 이용당하는 것 사이엔 아주 얇은 선이 있습니다. 처음엔 안 보이지만 깨닫는 순간엔 이미 그 선을 넘어버린 상태죠. 처음 몇 달간은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감사받았습니다. 엄마 점심 너무 맛있어요. 엄마 없으면 우린 어떻게 해요? 진짜 천사 같아요. 하지만 그 말들은 점점 사라지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리하고 쓸고 늘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 되었고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직접 부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연히 할 거라 믿는 겁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뭔가 어긋난 공기, 말없는 불편함이 흘러왔습니다. 수요일 허리가 아프고 두통이 심했던 날 저는 일부러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12시 40분 나경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녀는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배달시켜야겠네. 근데 다음엔 미리 말해줘요. 우리 일정 있으니까. 제 상태는 묻지도 않고 따뜻한 차도 없고 좀 쉬세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휴대폰을 들어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이 숙제하는 사이 저는 세탁실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일했던 고등학교가 떠올랐고 길에서 마주칠 때 반갑게 안아주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더 이상 엄마도 할머니도 정숙도 아닌 그냥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 인호와 함께였을 때 우리에겐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리하면 그는 설거지를 했고 제가 빨래를 널면 그는 다림질을 했습니다. 우리는 번갈아가며 서로를 도왔고 서로를 바라보았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일정, 그들의 필요, 그들의 급한 일들이 우선이었고
제 급함은 단 한 번도 우선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콧물이 흐르고 온몸이 처졌습니다. 저는 밤새 곁에서 간호하며 2시간마다 천을 재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아침에 나경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준호 학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녀는 노트북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엄마랑 있을 수는 없어. 중요한 회의가 있어. 중요한 회의. 마치 제가 겪고 있는 건 아무 의미 없고 제가 할 일은 오직 지시를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듯 말입니다. 평소처럼 받아들였지만 그날 아침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아침을 차렸습니다. 피곤해서도 아이 때문도 아닌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다는 권리조차 제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원하느냐고는 아무도 묻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 가족 저녁 식사 중 용기 내어 한마디 했습니다. 민지야, 너무 오래 휴대폰 보면 눈이 아파. 조금 내려놓는 건 어때? 그 말을 들은 준호는 웃지도 않는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각 집마다 방식이 있는 거죠. 나경이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런 건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책을 읽고 자료를 찾고 자식들을 키운 경험도 너희보다 많으는데 하고 싶은 말은 삼켰습니다. 도착한 이후로 모든 걸 삼켜왔으니까요. 그날 밤 창 없는 방의 문을 닫으며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또 한 번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꺼지지는 않았지만 힘이 없는 빛처럼 잠도 제대로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거나 속이 꽉 막힌 기분으로 몇 번이나 깼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침대에 앉아 하얀 사각형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더 이상 바닥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진짜로 저를 깨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지 생일 파티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손님은 15명. 제가 먼저 나서서 초코볼과 카스테라 롤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상태로 초콜릿을 저으며 서 있는데 준호가 부엌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정숙 어머님, 이따 손님 화장실도 좀 닦아주실 수 있죠? 저는 멈췄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아이들 할머니지 청소부가 아니에요. 그는 마치 제가 큰 실례라도 한 것처럼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항상 다 해주시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항상 다 해주시니까. 그 순간 진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편리함으로 변하면 존중은 선택사항이 됩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저는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자정 가까운 시간 제 발은 돌처럼 무겁고 등은 마치 마라톤을 뛴 사람처럼 아팠습니다. 물을 잠그고 싱크대에 몸을 기댄 채 울었습니다. 인호의 장례식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깊은 울음이었습니다. 제가 두고 온 집 정원, 은퇴자들 가르치던 바느질 교실, 독서 모임, 저의 자유를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지워버린 저 자신에게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잊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선택에 따라 살게 되면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도 저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가장자리로 밀려 떨어지는 걸 허락했던 것입니다. 어느 아침 볼펜을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을 때 인호가 예전에 소설 아이디어를 적던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줄이 그어져 있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세 장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결국 세 장일 뿐이다. 그 문장은 마치 제 영혼을 내리치는 손바닥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금으로 된 세 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편리하고 세련되고 기능적인 세 장이지만 열쇠도 없고 의지도 사라진 그런 세 장 속에 정해진 운명은 가끔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은 한 통의 전화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에 있었던 어느 평범한 오후 점심을 다 차려내고 조리대를 닦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왠지 모를 예감에 녹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순자 할머니이신가요? 네, 접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자 선생님. 저 불광동 주민센터의 최미영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제 심장이 잠깐 멈추는 듯 했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말고요. 최미영 씨는 불광동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의 담당자 중 한 분이었고 저는 거기서 10년 넘게 노인분들께 글을 가르쳤습니다. 함께 어르신들 손을 잡고 처음 읽기를 도왔던 동료였죠. 최미영 씨 정말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네, 뭐 그럭저럭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슬퍼요. 혹시 김만수 어르신 기억하세요? 저는 얼떨결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제가 가장 아꼈던 수강생 중 한 분이었어요. 70이 넘어서 처음 글자를 배우겠다고 오신 분이었고 손녀가 보내준 편지를 직접 읽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꼭 연락을 드려달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숨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남기셨는데 읽어드려도 될까요? 부탁드려요. 최미영 씨의 목소리는 시작부터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정순자 선생님께 제 이름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늦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손녀가 보내준 동화를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기분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한 줄기 빛이십니다. 영원한 존경을 담아 김만수 드림.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기억해줬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울었습니다. 어딘가에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만수 어르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떠났고 저는 살아있지만 사라진 듯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전화는 제 안에 남아있던 작은 불씨를 다시 피워 올렸습니다. 그 어떤 하얀 천창도 집안일도 무심한 시선도 꺼뜨릴 수 없었던 그 불씨가요. 그날 밤 다른 식구들이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는 사이 저는 창문 없는 방 안에 조용히 들어와 몰래 적어두던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무도 그 노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여전히 정순자다. 나는 아직 존재한다. 단지 그걸 다시 기억해야 할 뿐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단순히 맡겨지는 일만이 아니라 나를 지워가는 말들이었다. 엄마 이것 좀 도와줄래요? 엄마 집에 계시니까 이것도 해줄 수 있지 엄마. 맛있는 거 좀 해줘. 그건 도움이 아니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묻지도 않고 나를 계속 바쁘게 만드는 방식일 뿐이었다. 나는 불편함을 주기 싫어 계속 순응했지만 내 안에는 작은 씨앗이 하나 생겨났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걸 다시 찾는데 늦은 건 아니야. 며칠 뒤 이도윤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 길에 근처 공원 벤치에 함께 앉았다. 따뜻한 오후였다. 나무들은 노란 잎으로 가득했고 도윤이는 과자를 먹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걸 바라보다가 도윤이가 물었다. 할머니 옛날에 선생님이었지. 그래 맞아. 진짜로 어른들한테 글자를 가르쳤어. 도윤이의 입겐 초콜릿이 묻어 있었다. 응, 자기 이름조차 읽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마마났단다. 그럼 지금은 왜 안 해? 나는 목이 메었다. 잊고 있었다. 다시 하면 안 돼. 그 질문은 내 가슴을 따뜻하게 울렸다. 8살짜리 손자가 내게 가능성을 상기시켜줬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마도 그래.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인 것 같아. 그날 밤 꿈에 박인호 할아버지가 나왔다. 우리는 책방에 있었고 그는 붉은색 표지의 책 하나를 가리키며 나를 부드럽게 바라봤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그의 표정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평온한 기분으로 눈을 떴고 결심을 내렸다. 다시 가르치고 다시 살아가기로. 방법도 시기도 몰랐지만
분명 해내기로 마음먹었다. 깊은 결심은 조용히 찾아온다. 허락이 아닌 용기가 필요하다. 다음날 아이들이 숙제하고 나경이 화상회의 중일 때 나는 다시 최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 씨, 나 정순자예요. 다시 가르치고 싶어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정말 기뻐요. 정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생을 바꾸는 결심이 가장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건 그 결심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지키는 일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정확히 일주일 후 진심으로 쓸모있다고 느낀 그 날들 끝에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있었다. 마포구 성산동 주민센터 근처 원룸 전셋집 광고였다. 크진 않지만 내 공간. 나경이 노트북을 든 채 거실로 들어왔다. 엄마, 그거 뭐 보고 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이제 다시 혼자 살 거야. 부동산에도 얘기했어. 주민센터 근처로 알아보고 있어. 정적. 그녀는 얼어붙은 듯 했다. 뭐라고 무슨 말이야. 들은 그대로야. 나 이 집에서 나가려고. 내 공간을 되찾고 싶어. 그녀는 노트북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눈빛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실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아니, 너희가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다시 찾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낯선 사람 보듯 나를 쳐다봤다. 애들은 우리가 엄마한테 한 건 그게 사랑이 부족해서는 아니잖아.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야.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모자랐던 거야. 자유는 항상 박수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때론 견딤으로 얻어진다. 그 후 몇 날, 며칠 동안 걱정이라는 이름의 감정적 방해가 시작됐다. 엄마 이제 74이야. 넘어지면 어떡해. 혼자 있다가 무슨 일 생기면 외롭지 않을까.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가 엄마를 방치한 줄 알잖아. 처음엔 나는 조용히 받아들였지만 곧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놓치기 싫은 거였다. 어느 날 이준호가 말했다. 정 선생님, 선생님 안 계시면 이 집 무너져요. 다 도와주시는데 우린 혼자 못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도 잘했잖아요. 나 없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날 나는 알았다. 내가 그들의 안락함을 지탱해주던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다는 걸. 나의 작은 도움들이 결국 내 삶을 대가로 내어주는 기둥이었단 걸. 민지이는 자기 전 내 품에 안겨 물었다. 할머니 왜 가려고 해? 우리가 부족해? 나는 그녀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해. 내 사랑하는 아가야. 우리는 함께 울었지만 나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들에게 허락받을 필요는 없었다. 내가 내게 허락하면 되는 거니까. 드디어 성산동 원룸 계약서에 사인했을 때 마지막 폭풍이 몰아쳤다. 나경이 노크도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혼자서 계약했어. 우리한텐 아무 말도 없이 내 인생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우리 같이 살잖아. 이건 모두에게 영향을 줘. 그 순간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터뜨렸다. 몇 달 동안 내게도 다 영향을 줬어. 그런데 아무도 내가 괜찮았는지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내가 밥하고 청소하고 돌보는 걸 당연히 더 여겼지. 이젠 드디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어.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았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잘 대해주지 않았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들은 날 쓸모있는 엄마로 대해줬지 한 사람으로는 아니었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고 하나의 역할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랜만에 내 말을 진심으로 들은 것 같았다. 그 후 며칠은 감정의 전쟁이었다. 애들이 슬퍼해. 우리가 한 걸 무시하는 거야. 우리를 버리는 거야. 이기적이야. 하지만 예전에 심리학 강연에서 들은 한 문장이 힘이 됐다. 경계선을 세우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박나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경아, 나 부탁 하나만 할게. 이사할 때 쓸 용달차 알아봐 줄래? 뭐 이사가 진짜야?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해. 엄마 제정신이야. 그때 나는 알았다.
나이 든 여자가 자립을 원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는다는 걸. 나는 지금 누구보다 맑은 정신이야. 나는 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때로 가장